저 사람은 잘하면 치료가 되겠네. 저 사람은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별로 안 좋겠네. 이거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암 환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때요?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진단 받았는데 여러 분류로 나눠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거야 암 가지고 뭐 죽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들은 부인을 해요. 나는 암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와서 너 진단 맞아?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보려고 안 해요. 부인을 해버리는 경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이제 다양한 부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들이 안에서 막 만들어져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의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의욕은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 또 어떤 타입은 아예 나 몰라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사람 다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하잖아요. 극복을 하려면 무조건 암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잘해봐. 이래가지고는 절대 극복을 못해요. 이 사람한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암이 어떤 내 목숨을 앗아갈 정도에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걸 심어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말기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겠죠. 그런데 완전히 풀 죽어가지고 다운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환자들한테는 우리 통계자를 보여줘야 돼. 봐요. 이 암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1기, 2기밖에 안 됐어. 이거는 5년 생존율이 90%야. 그런데 뭘 걱정을 해? 이런 부분 의외로 다운이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암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90%네? 그러면 어때요?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암 환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또 뭘 가지고 하느냐? 온갖 치료법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치료율은 생존율이 몇 프로 정도까지 되는 이런 치료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치료법들이 다 나올 때까지 잘 몸만 간수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환자가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단순히 무조건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런 부분 가지고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심신요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보면 되게 수호신을 만들어요. 자기 안에다가.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자기하고 내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우리 환자한테 나는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번 살고 나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한번 가는데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뭐가 그리 두렵냐? 남들은 안 가고 나 혼자 간다면은 두려울 거지만 다 가는 거니까. 대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진흙탕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서 안 좋아진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운명의 제천이다. 하늘에 맡기고 내가 뭐 죽어도 좋아 했을 때 당신은 살아난다. 그래서 항상 남 환자들한테 교육시키면서 그 말을 해요. 아니 생즉사 사즉생 이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환자들이 자주 듣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담해지는 것 같고 좀 불안감을 떨치는
갖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약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불안제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햇빛 같은 것을 많이 보게 하고, 그 햇빛 같은 걸 많이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우리 암은 집착을 하잖아요. 암에다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늪 같은 데 빠지잖아요.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치면은 더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발버둥 친다는 것은 어때요? 늪 속으로 막 더 오히려 들어가는, 우리가 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듯이 우리 암에 대한 것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치료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패턴을 맞춰간다 그러면 그래 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환자 한 분이 너무 막 치료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치료에는 보면은 이게 그 치료율이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안 좋다고 하는 어떤 부작용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집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많이 하느냐면 검사 데이터예요. 검사 데이터를,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뭐냐면 자기 검사 데이터 쫙 정리해갖고 노트나 이렇게 노트북에다 써갖고 와서 엑셀로 해갖고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겁이 나요, 겁이 나. 이 사람들이 되게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달 전에 검사, 며칠 전에 검사, 왜 수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내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완전 몰입이 돼 있고, 이 생각 때문에 저녁에 잠도 못 자요. 불면증도 와요.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 상태보다도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이 암은 절대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좋아질 것을 봐야 되는데 꼭 이런 부분들을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70%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70%면 좋겠네 이렇게 보는데,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이 30%, 내가 30% 갈 줄 몰라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야? 또 찾는 거예요, 자를. 이런 부분들을 이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착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자신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또 의사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할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아요.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이 자료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 내 데이터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이 이렇게 가는, 이게 나쁜 데로 가는데 이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터 못 찾게 해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 사람들은 좋은 면을 안 봐요. 나쁜 면을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논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원장님 이 치료하면은 이거 오히려 이런 부작용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빠진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어때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 심지어는 정상 데이터 가지고도 그렇게 정상이 1부터 50까지 있다. 근데 30에서 31로 변했다, 29로 변했다, 이거 가지고 따져요. 이건 정말 집착이에요. 우리가 집착은 암에서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치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집착은 거기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 올려서 중심에다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집착 버리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집착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심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이거를 떨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치료가 제대로 잘 됩니다.
그리고 본인 집착인가 아닌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좀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까지 데이터를 내가 암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거가 있는 것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도 보면은 이걸로 인한 좋은 효과도 나오지만 좋지 않다고 나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료율이 70%다. 그 30%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를 꼭 강조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70%를 믿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치료를 하는 것은 플라시보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치료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래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의사를 믿는 힘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줬을 때, 이 의사가 권하면 좋아질 수 있어, 이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의사가 저 약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효과도 없는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이제 거기 나와요. 내가 평소 때 잘 믿었던 의사 같으면 의사가 말한 건 100%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걸 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하고는 환자하고는 신뢰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데이터보다도 일반적으로 보는 효과를 이게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약을 하나 쓰더라도 그래요. 대학에서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우리 약전 이게 찾아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밑에 부작용이 나와요. 그럼 약을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작용 때문에 난 약을 못 써,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게 이런 부작용이 나올까 봐서 고민을 하고, 그거는 우리 사실 쓰는 약들이라는 게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작용들을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아주 뭐 10,000명에 하나, 뭐 10만 명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도 거기엔 다 써질 그건 기록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걸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내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정말 치료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찾지 말라는 거. 그 밑에 아주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것은 별로 그렇게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치료 효과가 어떤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해서 내가 믿는 의사가 말했을 때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이래요. 야, 저 사람은 잘하면 치료가 되겠네. 저 사람은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야, 저런 이렇게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별로 안 좋겠네. 이런 거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패턴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의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의사를 안 믿어요. 의사를 안 믿고 또 자신도 못 믿어. 그럼 뭘 믿냐면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어요.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 너무 민감해요. 왜냐하면 숫자 하나까지도 일이 틀리느냐, 전번 검사했는데 일이 높았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데이터 하나 가지고 변화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심해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가장 보면은 치료가 되는 사람하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치료가 되는 사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치료율이 높아져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료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암을 잘 치료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나빠진 사람들만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 있죠. 유명하신 분. 그분이 우리 환자들한테 말했냐면은
얼마를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암환자들아. 얼마를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불안해진 거예요. 내가 이러다 잘못될 가능성, 이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마지막은 뭐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치료가 잘 된다고 봐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냐? 내가 원래 내 성격이 그렇고, 그럼 나보다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만약에 내가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런 면만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왜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바로 심신요법.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것은 암 덩어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모아야 암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긍정적인 어떤 힘을 많이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죠. 또 이게 환자는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환자는 상당히 부정적이야 했을 때는 저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이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암 치료에서는 환자 본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 치료도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을 하라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남들한테 감추지 말고 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처음부터 암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다 몰라요. 누군가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못 받잖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알렸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한 정보라든지 내가 몰랐던 정보,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치료법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내가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회가 박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언제 가능한 빨리 알았더라면 대처가 빨랐을 건데 어느 정도 다 이제 내가 이제 막 부작용도 나오고 안 좋은 게 막 나오고 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너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어? 뭐가 잘못됐어? 이 말 들으면 이미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면 그런 후회가 적다는 거죠. 알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몰랐어. 알았더라면 이래 안 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다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암에 걸렸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암은 절대 죄 지은 사람한테 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암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그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한테 감추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부모들이 걱정할까 봐서 감추는 거고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암에 걸렸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려서 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몰라가지고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알아가지고서 정말 우리 관해도 되고 나중에 완치에 가까워지고 내가 미래를 갖다가 내 미래를 정확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알려야죠. 누가 혹시라도 정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욕 몇 번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낫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저는 그래요. 알리라.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그 만성 피로가 오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는 거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암이라는 것 때문에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암은 일단은 모든 우리가 대사가 떨어져요. 암세포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 정상세포에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방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급성기에 대한 항암 치료가 끝나더라도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가부터 좀 살펴보라고 그래요. 우리 암 환자들이 기저질환으로서 피로가 올 수 있는 것은 되게 갑상선 질환인 경우가 많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그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또 우리가 부신 기능을 보거든요.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면 기저질환을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항암이나 수술, 방사선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제 피로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되게 운동을 첫째 권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어떤 무리한 운동보다는 평소 때 아주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약간의 근력 운동도 포함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짜증이 나면은 피로도가 더 쌓이거든요. 이건 스트레스예요.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참 많죠. 항상 머릿속에 암이라는 어떤 커다란 우리 머릿속에 먹구름을 하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면도 중요해요. 수면을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찌뿌둥하니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면은 환자들의 피로도가 엄청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우리가 항산화제가 충분히 포함된 어떤 과일이나 야채라든지 이런 건강식을 섭취를 하는 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한테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강조하거든요. 암은 어떤 육체적인 병도 맞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관여하는 게 암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목숨하고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그 부분에 어떤 우리 생명이라는 부분을 한번은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건드려 줘야 우리 환자들의 불안증이나 이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면 너 괜찮아, 아니면 너 무조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것을 느끼려면 첫째는 암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알므로써 내가 내 스스로를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에 대한 너무 애착을 갖거나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유한생명이라는 거죠. 무한생명이 아니고 유한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부분을 없애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게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인데, 사실 말은 쉽지만 그 실천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죠.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지들, 또 아니면 의사들,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심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또 뭐 저희는 이제 우리가 환자들한테 그 칼 사이먼튼의 유도 심상 같은 경우, 암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MBSR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심리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뭔가가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숨에 대면서 너무 애착을 갖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육체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의 두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어느 한 장기에 혹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암은 단순히 혹이 아니잖아요. 이게 커져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에서 다른 데로 새끼쳐서 또 분가까지 해요. 아니면 없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또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장기에 있는 국소병이 아니고 전신질환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암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 불안증이 생기죠.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정말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내 가족들은 내가 아픔으로써 내가 경제력이 없어지면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 건지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 내가 막 승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력 단절이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게 종합이 되다 보면은 이게 불안증,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위축이 돼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단지 막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주고 어떤 약을 쓰고 뭐 어떤 항암제를 쓰고 기능식품은 뭘 쓰고 주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암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게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도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 기수는 안 좋아 암에 상당히 진행이 됐어.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사람 의외로 좋아져요. 근데 기수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항상 불안하고 소심하고 조그마한 뭐 하나에도 일비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요. 불안감도 별로 없고. 또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위약 효과거든요. 위약 효과가 많이 나요. 그런데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럼 심지어는 뭔가가 좋아졌다. 좋아진 것도 야 나중에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 뭔가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치료하는 가운데 격려를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본인 다루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치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이제 도움을 하는 게 어떤 심리치료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명상이죠. 저희가 우리 환자들한테 많은 명상을 권해봤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몸에 약간 평화스러운 기분, 차분하고 편해지는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의외로 우리 환자들 명상을 하라고 하면은요 온갖 걱정거리만 갖다가 막 다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명상을 계속 하라면은 어때요? 오히려 근심거리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환자들한테 명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꼭 근데 명상을 한다 이럴 때는 백색 소음을 같이 동원하라고 그래요. 백색 소음이라 하면은 소음은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여름에 요즘에 많이 하죠. 빗소리 들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차분해지고 또 어떨 때는 옛날 막 추억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음을 옆에서 주면서 명상을 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명상만 가지고 이제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치료가 되겠죠. 심리치료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고 있는 게 칼 사이먼트의 유도심상.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심신요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환자한테 스크립트 대본을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 그걸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게 나를 그쪽으로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치료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유도 심상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뭐 아우토겐이라든지 MBSR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심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외부에서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주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뭐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안한 거 누구나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걱정하는 거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신 분들 이런 심리치료에 한번 접근을 해서 해보시면 의외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된다면 생각지도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내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이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부분이 절반,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 그런데 육체적인 치료하면 절반만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50%도 치료하셔야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조절이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은 필히 이런 심리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암은 일단 진단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건 나 죽을 수 있다. 죽음을 먼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뭐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만 40%.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암에 걸렸을 경우에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암의 생존율이 73%, 75%. 그리고 어떤 암은 90%가 넘어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9%라 할 정도로 이제 생존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이제 질환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첨단의 치료법들이 나와서 어려운 암들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암 자체를 갖다가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그 기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대한다면은 치료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냐, 암은 절대 하나의 치료법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같이 때려줘야 돼요. 암이 무지하게 영리해요. 그래서 한 방향에서 때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을 꼭 연구를 해요.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튀어나가는 방향에서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못 가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을 때 암은 죽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죽음하고. 그래서 요즘엔 암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연상하는 암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자가면역질환, 이게 전부 다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하고 만성대사성 질환. 근데 암도 이제는 만성대사성 질환으로 봐요. 왜냐하면 암도 대사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생긴 병이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별도가 아니고 이런 만성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만성대사성 질환은 어때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로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암은 완치란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암은. 왜? 10년, 15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암에 한 번 걸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2차암, 3차암이 잘 와요. 왜? 면역이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취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암이 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암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사람들도 암을 예방하기, 안 걸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데 암을 한 번 걸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이제는 어떤 불치병은 아니라, 그래서 만성 질환이고 오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 또 암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암을 걸리고 나서
내가 평생, 내 수명이 원래 80세까지 살 수 있었어. 근데 90세까지, 암 때문에 9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 그래서 암을 걸리고 나면은, 이제는 아니네. 내가 관리를 해야 되네. 그때부터 몸을 관리를 해서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서 그 관리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오래. 근데 암을 앓지를 않았으면은 수명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관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살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암은 이게 오히려 내 수명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될 수도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암에 걸리는 성격은. 보통 우리가 암에서 성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암 환자는 죄를 진 게 없다. 왜냐? 이타주의,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하다가 암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되게 이제 암에 걸리면 좀 감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거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암에 걸린 것은 진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돼. 근데 그 희생했다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남들한테 뭐 좋은 일을 했어요. 선물을 했어요. 그럼 그 선물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썼다면 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했다는 거죠. 남한테 할 때는 이게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 자신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내 것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타주의가 가장 우리 암 환자분들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타주의는 약간의 이기주의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해라. 그리고 암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환자들이 정말 자신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타주의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위해줄 줄 아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품을 사든지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품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명품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명품이라는 표현이 그냥 뭐 비싼 이런 제품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나를 위해서 치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 그리고 이제 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긴장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 나를 쳐다볼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심함이 면역을 떨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암에 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너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강박감이 있어요. 노이로제 비슷한 있어요. 책상에 앉았어도 각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먼지가 하나 있어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둥글둥글 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둥글둥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금방 안 된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어떤 노율의 강박관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갖지 말라 하는데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은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게 뭐 이거 하나 안 한다 해서 큰 일 나고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의지를 기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격인 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암을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은 나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세상밖에 못 산다. 그런데 두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이 개념이 달라져요. 암을 걸리기 전하고 암을 걸리고 나서 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 돈, 어떤 성취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구를 해요. 이걸 추구하는 데서는 내 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을 혹사시켜 가면서 이걸 만들어요.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을 딱 겪고 난 사람들은 이게 너무 덧없다 이제는. 이게 아무리 있어야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완전 바꾸는 삶을 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단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암을 앓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삶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내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암의 상담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터득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어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암이라는 병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병에는 어떤 만성 질환들도 많거든요.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어떤 심장병. 요즘에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병들이 대부분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몸을 혹사를 시켜서 만들어낸 병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병을 딱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암이 없었으면 살았을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히려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어? 내가 참 누구 원망스럽고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극복을 하면은 나한테 더 밝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돈과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삶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는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데서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의지가 중요해요. 그 의지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요. 첫째는 의지가 나올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유발을 해서 교감신경이 이게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할수록 치료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는 경우고 그런데 끌려가듯이 하는 경우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시보 효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의사나 약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치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내가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플라시보 효과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의지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그 의지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써먹었던 말.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보면은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항상 이것 때문에 나빠져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이 암을 가지고 죽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암이 치료하고 하는 것은 뭐 생즉사 극단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종 우리 환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 언젠가 내가 암을 안 알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죽음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 차이밖에 없는데 너무 그거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죽음을 대한 이야기가 우리 환자한테 꺼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의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 있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뭔가 조금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길르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죽기 살기를 한단 말 하잖아요. 죽기 살기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 죽음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환자분들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죽기 살기. 강한 의지가 되고 치료 의지가 그게 치료 의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